평양중앙당 간부로 김주의 동지를 직접 수행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후 그에게도 보위부 면담 통보가 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북한 권력 중심부에 있던 그는 어떻게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성우입니다. 올해 52살이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북한 평양입니다. 그것도 평양 한복판, 대동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중구역 창정거리에서 말이죠.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평양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중앙당 산하 간부였으니까요. 제 일은 김주의 동지의 일정을 관리하고 차량 수행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보좌하는 어른이었죠. 운전기사는 따로 있었지만 동선 확인하고 일정 전달하고 경호와 협조하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당 간부 가족이라면 배급도 제때 나오고 전기도 하루에 18시간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루 4시간도 안 되는 곳이 많았으니까요. 저희 집은 아파트 12층이었는데 창밖으로 대동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 손잡고 강변 산책로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거든요. 훈장도 받으셨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조국을 위해 충성하는 게 가장 큰 효도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쌀밥에 된장국, 김치, 두부 한 모. 풍족하진 않아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인민군 중위로 복무 중이었고 딸은 평양교원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했습니다. 제 또래 북한 사람들로서는 꽤 괜찮은 삶이었죠. 명절 때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평양냉면 맛이 그립습니다. 메밀가루 구하기 힘들어도 어머니는 어떻게든 구해서 국수를 뽑아주셨거든요. 가족이 둘러앉아 면발을 후루룩 넘기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중앙당 청사에 출근하면 복도 곳곳에 보위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조심해야 했고 동료들과 농담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 구석구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북한에선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긴장하며 살아야 하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그 작은 의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평양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중앙당 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주치던 최 과장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최 과장은 저와 같은 수행 업무를 담당하던 동료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였고요.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가끔 점심도 함께 먹고 명절 때면 집에서 만든 떡도 나눠 먹던 사이였죠. 그분 부인이 만든 인절미가 참 맛있었는데 말입니다. 자식 이야기도 자주 나눴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아들, 딸 둘을 키우고 계셨거든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최 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그 동료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지방 전출 통보 받았다던데요. 지방 전출이라고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며칠 뒤
저는 최 과장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들러봤는데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가구도 그대로인데 사람 냄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며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전출은 숙청의 다른 말이구나. 언제든 나도. 6.25 때도 이런 식은 아니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다고요. 하지만 지금 북한은 달랐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증발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조차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최 과장의 환한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충성인가? 아니면 그냥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체제는 제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 말입니다. 최 과장이 사라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4년 2월 초 중앙당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양쪽에 서 있었거든요. 당 간부가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김주의 동지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실시한다. 재검증이라는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봐왔던 수순이었습니다. 재검증 이후엔 의뢰 누군가 사라졌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상을 보면서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제 집안 배경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참전 기록, 어머니의 출신 성분, 심지어 먼 친척까지 다 뒤졌습니다. 동무의 외삼촌이 중국에 친척이 있다던데?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숙청전 단계구나. 가장 힘들었던 건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끝없는 의심과 감시였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보다 더 추운 건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다들 핑계를 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미 의심받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은 달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아주머니가 몰래 두부 한 모를 갖다 주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위에서 내려오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그분의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체제는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막지 못하는구나. 어느 날 밤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저는 잘 있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된 날입니다. 그날 아침 중앙당 청사에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2월 16일 오전 10시 보위부 면담.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면담이라는 건 조사의 다른 말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 과장도 이렇게 시작되었을 겁니다. 면담 통보를 받고 며칠 뒤 조용히 사라졌겠죠. 제 차례가 온 겁니다.
사흘 뒤면 저도 최 과장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 걸었던 그 강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국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교원대학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면 이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탈북을 하겠다고요. 가족을 지키려면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끌려가면 처자식도 연좌제로 고통받을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빠져나가서 언젠가 가족을 데려올 방법을 찾는 게 나았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중국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장마당,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에서 암암리에 환전을 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 전화번호도 알아두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배신자 같아서 괴로웠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듣고 신고할 수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선 가족끼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2월 14일 밤, 저는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양 외곽 산자락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살기 위해 떠나야 합니다.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고향집을 둘러봤습니다. 12층 창문으로 보이는 대동강,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어머니가 쓰시던 부엌, 칼, 아이들 어렸을 적 장난감들. 모든 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기상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일이다. 혼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고요. 2024년 2월 15일 밤 11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는 아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딸아이 방문도 살짝 열어봤습니다. 25살 우리 딸,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꼭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준비한 배낭을 메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탈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12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폭설이라더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에겐 기회였습니다. 발자국도 금세 지워질 테니까요. 평양역 근처에서 사전에 약속했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을 건넸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힘들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감자 자루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화물칸 안에서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서 50년을 산 곳, 제 모든 것이 있던 곳을 뒤로 했습니다. 감자 자루 냄새와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검문소를 몇 번 통과했습니다. 폭설 때문인지 검사가 느슨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폭설 때문에 긴급 수송입니다 하고 통행증을 보여주니 대충 확인하고 보내주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함경북도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무산에서 내려 도보로 국경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눈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51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저쪽이 중국이었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가면 북한이 아닌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비대 순찰이 돌고 있었습니다. 군견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이다 싶었습니다. 강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에서 서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경고 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뒤에서 군견이 짖었습니다. 발이 얼음에 걸렸지만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되돌아보니 북한 경비대가 강가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간 사람을 쏘면 중국과 문제가 생기니까요. 저는 살았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 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두만강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옷은 젖어서 얼음처럼 굳었고 손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겠다 싶었습니다. 새벽 5시쯤 작은 농가가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안에서 중국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못하는 게 한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입니까? 다행히 조선족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6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연변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얼어 죽겠네요. 온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이 따뜻한 방으로 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뜨거운 옥수수죽도 주셨습니다.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머물 순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무거웠습니다. 송환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다른 마을의 친척집으로 저를 옮겨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집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신고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만 조심조심 마당에 나가 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도와주신 조선족 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할아버지, 박아주머니, 최형님.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잡혔을 겁니다.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연락처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중국 공안 차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쉼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월 중순 연락책을 통해 쉼터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중국말 하지 마세요. 쉬는 척만 하세요. 브로커의 말대로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쉼터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엔 저 같은 탈북자가 10명쯤 있었습니다. 다들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 심지어 청진에서 온 여자분도 계셨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겠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 없이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되돌아갈 순 없었으니까요. 3월 말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떠난 탈북자가 6명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함경도에서 온 젊은 부부, 청진에서 온 아주머니, 해산에서 온 아저씨 2분이었습니다. 다들 눈빛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며칠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 환한 거리,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국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준 가짜 신분증을 들고 통과해야 했습니다. 중국 사람인 척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출입국 직원이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세요. 통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렇게 라오스에 들어갔습니다. 라오스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밤새 달렸습니다. 목사님이 동행하며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건 4월 초였습니다. 방콕 외곽의 한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옷을 단정히 입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구나.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구나. 북한을 떠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마침내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딸, 군대에 있는 아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음 날 새벽 5시,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나눠 타고 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깃발이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뛰어서 대사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깜짝 놀랐지만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사관 직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온 다른 탈북자들도 울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젊은 부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대사관에서 머물며 한국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원 확인, 조사, 서류 작성.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 땅을 밟을 날이 정해졌으니까요. 일주일 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할 때 귀가 먹먹했지만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를 나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는구나. 자유의 땅으로 가는구나. 2024년 4월 15일 오후 4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겁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환한 조명, 깨끗한 바닥, 자유롭게 웃으며 다니는 사람들. 광고판에는 온갖 상품이 나왔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입니까? 함께 온 탈북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건가? 정말로 자유를 얻은 건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한국말 억양도 고치고
직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과자 하나를 집어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도 됩니까?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자유롭게 고르세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북한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터넷도 놀라웠습니다. 검색창에 뭘 쳐도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김정은 동향, 평양 모습, 최근 뉴스. 북한에선 절대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진도 있었습니다. 대동강변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내가 살던 곳이구나. 화면을 만졌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7평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도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냉장고와 TV도 샀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동무라는 말 대신 씨를 써야 했습니다. 먹었습니까? 대신 드셨어요? 라고 해야 했습니다. 억양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남쪽 김치는 달았습니다. 북쪽 된장찌개와 맛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금방 적응했습니다. 시장에서 명태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이게 북쪽에도 있는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그리움이었습니다. 밤이면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들은 군대에서 무사할까? 전화도 할 수 없고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둔 가족들과 연락하면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TV에서 이산 가족 상봉 뉴스를 봤습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이 7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흰머리 할머니가 동생을 껴안고 우는 모습에 저도 울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자유롭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대동강변을 걷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은 2,500만 동포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